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이제 국어 오답 질문하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죠? 네. 공무도화가인데요. 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덧대는 거에 네.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거는 저는 시 안에 막 네. 슬프다, 슬프구나 이런 말이 이렇게 직접 들어가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뭐 과시님을 어찌할 것 같은 거에서 네. 화자의 탄식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걸 직접적으로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간접적은 예, 맞습니다. 이게 애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혼동하는 거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1등급 애들, 1등급 가를 때 착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사실은 저도 좀 헷갈리고. 왜냐면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직접적, 간접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탄식이다. 그런데 공무도학에서 이 공무도학에 쓴 게 백수강제 미친 백수 하얀 머리에 미친 남자의 처거든요. 백수 광부의 처가. 이 사람이 애절하게 이렇게 이 강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니마 점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데 그 여이 건넜네. 그래서 빠져 돌아가시니 어이 어떨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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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배를 타고 다니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걸 듣고서 부인한테 전해져서 여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공우라는 악기로 연주하면서 공후인이라고 별칭이 있는데 공후인으로 노래를 해서 전했다는 걸로 해서 저자가 여옥이다, 광리자고다, 백수광부다 이렇게 셋 다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의 정황이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정말 자, 이런 전체 줄거리 상으로 봤을 때요. 첫 번째 판단하는데 이 주제 표현이 직접적이 좋은가 간접적이 좋을까도 이제 평가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간접적으로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상황상에서 절대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노래가 감정을 폭발적으로 가수님을 어떻게 할까 꺼이꺼이 울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하는 게 훨씬 맞는 것이고. 그러면 직접이랑 간접을 나누는 기준은 뭐?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요. 주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요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걸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주제를 보고 이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 주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떤 표현이든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감정을 절제하는 게 맞다. 이것도 이 직접과 간접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무도화가의 이 배경설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직접이 아니고 직접이고 간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이라는 걸 했을 때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슬프다, 기쁘다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과 간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시험 문제가 나지를 않겠죠. 너무 쉬워서. 중학교로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돌려서 어떤 느낌상으로 이렇게 직접과 간접을 구분하기가 좀 착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탄식이라는 걸 나누면 감탄이거든요. 근데 감탄사라는 걸 보면 여기서 이렇게 슬픔 안 나고 탄식이라고 했을 때 이 탄식이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놀부등, 놀람, 부름, 느낌, 응답에 대해서 압축시켜서 놀람, 느낌, 부름, 응답에서 누구야 부르는 거, 내 하는 거 아니면 느낌, 감정을 쓰면 여기 직접적으로 쓰는 요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람과 탄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탄사 계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간접적보다 어여차 이 정도면 직접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는가. 왜?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들여서 이 아까 말씀하신 이 탄식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이거는 간접보다는 직접으로 봐야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게 두 번째 근거라고요. 됐죠? 거기다 세 번째. 자, 이제 니마 그 내용상으로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넜고 물에 빠져 죽었다. 죽은 님을
어이할 건데 의문문 아니죠. 주문문을 어찌하냐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 가신님을 어찌할 거 가신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쓴 건데 이걸 간접적으로 썼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돌려말하기라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어찌할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든 걸 직접적으로 써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교 형량을 해야 되거든요. 비교를 간접과 직접을. 그런데 이렇게 걸쳐 볼 수 있는 그 내용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게 한 개, 그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를 직접과 간접으로 보내봤을 때, 이 직접이 오르냐, 간접이 오르냐, 이게 반어법이냐. 그러면 간접이 뭐냐, 간접. 첫 번째는 이제 돌려 말하기. 두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기. 세 번째는 어떤 거를 비유해서 말하기. 뭐 이런 종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접 안에는. 그죠? 근데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화자가 말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간접적으로 했을 때 문학적 효과가 더 좋아지는, 표현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간접으로 봐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교를 했을 때, 이거 몇 프로 몇 대 몇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접의 요소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요, 간접이냐 직접이냐 하는 게, 제가 이제 중학생들한테도 여기에 어떤 장면 여기 보더니 그 분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많이 듣는데, 개코를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아니라 감탄하거든요. 놀랍다고. 예를 들어서 저걸 하려고 저렇게 애써가지고 아둥바둥 막 분장 저렇게 하고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감정이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 감정도 있지만 이 감정도 있고 이 감정도 있고 이 감정도 있는데, 저는 재미보다는 이 존경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박성호가 야류상 할 때 제가 존경스럽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시험에 나왔을 때, 적어도 감정이라는 것은 내신에 나왔을 때는 암기사항이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객관적인 판단에서 내가 이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했을 때, 자, 객관적인 거, 주관적이라는 걸 검증을 할 수 없다, 증거를 댈 수 없다 했을 때, 똑같이 뚜렷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댈 수 없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이걸 둘 다를 판단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대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세모를 치고 계속 다른 점검 요소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이해되셨죠? 그 점검 요소가 첫 번째 주제에, 두 번째는 이 놀람 탄식이 아니냐,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비유해서 이렇게 간접의 표현 방식이 확실히 있느냐, 간접의 증거를 댈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다면 주관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주제의 규율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냐면 주제라고도 하고 상황, 시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죠, 보통은. 그러면 상황은 뭐냐? 유커원 책상에서 그 느낌을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원점 같은데, 요는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직접 간접을 판단했을 때 직접은 아니고 같아. 그럼 간접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냐? 없다. 그러면 직접 간접을 이렇게 주제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걸 간접이라고 판단했을 때 요거를 간접으로 썼을 때 효율성이 증가된 명확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돌아서 말하기, 완곡하게 말하기, 간접적으로 말하기, 뭐 비유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적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데 이걸 순식간에 찾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감이라고 그러죠. 시험 문제를 푼 감이 발전되었다. 자, 명확하게 이 감정 파악은 암기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만큼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 표현이란 문제만 찾아서 보든지 볼 때마다 좀 기억을 하면 어느 정도 구분 기준이 생긴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거는 이렇게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구성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시적 상황이 간접적으로 말할 상황인가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 상황인가로 구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여기서? 그러면 네.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거의 예시. 얘는 그 아들이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런 겁니다. 유리창. 뭐 다른 상관문 같은 걸 써서 상관물을 했을 때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주관의 감정이 객관에 들어가서 표현이 되니까 그것도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비유법이나 그죠? 간접적으로 그냥 돌려서 말하기, 완곡하게서 말하는 화법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산새처럼 날아갔어요가 죽었거든요. 도라지꽃이 좋아서 도라지 무덤으로 갔어요. 뭐 이렇게 이것도 간접적으로.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그 여승의 그 딸이 죽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돌려서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그 여승이 불경과 같은 어떤 담담함 이게 있어야 더 처연하고 슬프거든요. 직접적으로 슬프다고 하는 것보다. 이해됐나요? 네. 그 주제에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누적할 거는 뭐라고요? 이 직접적이 아니라 이 간접적 표현으로 어떻게 해서 더 누적시켜서 주제를 더 세련되게 표현한가 이거를 누적시켜서 기억하셔야 된다. 나머지 간접적인 결정적 근거가 없으면 직접적으로 봐도 좋다는 거죠. 됐나요? 네. 2번이요. 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최고 난이도 질문 하십니다. 요거 뭐냐 단군신인데 네. 신화의 전형적 종결 구조를 제가 한 번도 신화요? 네. 어디에 말씀하세요? 신화의 전형적 종교 일대기. 이게 신화니까 신 자체에 되어서 또 저기 일대기 구성과 연결되면 일대기 구성은 알아요? 일대니까 30년인데 이게 태어나서 영웅이 그러면 영웅의 징조가 보이죠. 특히 뭐 하늘에서 쫓겨나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겪죠. 고난을 겪으면 어디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죠. 도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술을 닦죠. 그래서 성장기가 되죠. 그래서 쫙 나가서 바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2차 고난을 겪죠. 그러면 또 어디 숨어갖고 막 잘 나가다가 2차 고난이 딱 되니까 또 숨어서 더 강해지죠. 그래서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한 다음에 뭐 좋은 행복한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잘 먹는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딱 만들죠. 이게 이제 일대기 구조. 근데 진짜 신화는 이게 설화에서 신화, 전설, 민담에서 전설의 고향이니까 이건 흔적, 마을의 이름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렇게 증거가 있다는 증거. 민담은 이 시공간이 상관없고 재밌기만 하면 되고 옛날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이씨와 박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이야기설, 이야기화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인데 이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전달되기도 해요. 이렇게 도시마다 있는 배경설화. 근데 이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 신화는 이제 민족마다 신의 아들. 근데 이제 이 신의 아들 뭐 태양신 아들 파에돈 같은 경우에 나오고 국어책에 태양마차 몰던 사람인데 신으로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데 인간계에 있다가 아버지가 뭐 찾아가고 뭐 그래서 태양마차 몰다가 사고치고 하고 수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신은 어쨌든 신화는 뭐라고요? 신도 나오고 신의 아들도 나와요. 그러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단군 왕검은 보통은 환인과 환웅 여기 환웅 그죠? 이거 천재라고 보잖아요. 이게 신이고 요거는 이제 신의 아들하고 지상과 천상의 결합해서 신의 아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과 신의 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저기 보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는데 신과 신의 아들, 신화의 정결 구조, 신화의 전형적은 형태가 정해진, 종결은 끝나는 구조라는 건데 제일 끝에 뭐라고요?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신조도. 네. 그리고 신계로 돌아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아들은 요것들이 신성을 고난을 통해서 뭐를요? 고난을 겪어요. 어쩐 의미에서 고난을 겪어서 이 인간계의 고난을 다 털게 되면 신계로 합류를 해요. 뭐 그 정도가 신화의 종결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신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인간화 시킬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대기 구조랑도 비슷해요. 여기는 뭐라고요? 오랫동안 100년 해로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도 뭐라고요? 신계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럼 다 된 거예요? 네. 요것도 고난 주고 요것도 고난 주고 1차 고난, 2차 고난. 자, 두 번째 문제. 또 세 번째요. 아까 공무도화가 네. 집단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네. 이행기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아요. 이제 공무도화가도 있고 황조가도 있는데 황조가는 이제 유리양이라는 뚜렷한 저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실린 거예요. 편편왕조 장웅상이 여마지덕 수기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자체도 어쨌든 암수 꾀꼬리는 서로 정답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애들이 착각하는데 암수 꾀꼬리가 정답아 보이는데 나는 외롭다고, 나 혼자 외롭다고, 이걸 보니까 정답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외로움에 더 부각시키는 존재예요. 편편왕조가 암놈이 꾀꼬리가 자웅이 서로 즐겁다고. 근데 나 혼자 외로우니 나는 누구랑 죽을 거. 이게 이제 하이하고 치이라는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부족, 그래서 고구려는 5부족 연맹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 부가, 우가, 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가는 말이죠. 마가, 우가, 소고, 구는 저는 저팔계, 요 구는 개구자, 개, 돼지, 말, 소. 이런 사부족에다 이 중앙에 왕이 있어서 5부족인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오면서 왕비를 했거든요. 그 부족에 영향을 주는 거야, 많이. 그래서 자꾸 나를 못 살게 하니까 이 중국 여자, 여기 있는 동맹매가 들리면서 한 중국 여자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못 살게 안 죽잖아요. 쳐들어오지만 마라 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랑 있는데 이 고구려 여자가 이 외국 여자를 자꾸 못 살게 구르니까 이 외국 여자가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리양이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듣고 막 쫓아갔는데 요 관까지 왔는데 얘가 벌써 가서 안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 편편왕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왕이 이걸 걷는다는 건 전쟁의 의미예요. 고대에서 강을 걷는다는 건. 그래서 여기까지 경계를 해서 못 가고 여기서 국경선에서 편편왕조야 너 자웅이 즐겁구나, 나만 외로우니 내가 누구랑 같이 죽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깔린 거거든요. 이게 개인 서정을 첫 번째로 잡아서 이게 유명한 거고, 공무도화가는 유행가의 측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행가. 왜 그러냐면 이 죽음에 대한 원형적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하셨어요? 그러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 요단강일 수도 있고 레테의 강일 수도 있고 넘어가는 죽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의 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좀 나가지 말라 했더니 잘난 척하고 전쟁 나가더니 전쟁 가서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어이 하잖아요. 그런 하지 말라는 유행가가 어느 정도 집단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백수강주의 누가 했는지 모르죠. 이걸 들었다고 광리자고라는 뱃사공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르죠. 여옥이라는 사람이 공무이란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 배경사라. 그럼 요거를 보고 이건 남편이 한 것이다. 근데 남편이 어디서 들었대. 이렇게 꾸몄을 수도 있죠.
유행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집단성이 있는데 더 집단이 있는 게 구하구하. 응?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으라. 안 내려면 꼬먹으리. 이게 이 신령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 거북이가. 그죠? 근데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집단의 힘으로 겁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어떻든 집단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번쩍이 꺼라 하면서. 그러면 집단 가요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개인이 뭔가를 뭐 노래로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거 더 전에는 발라드 댄스설 해가지고 이게 불 피워놓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불 켜놓고 이거 이렇게 우가우가 하면서 원신이들 추장들 막 돌아다니는 거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 치면서 먹고 노래하고 이렇게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종합예술. 구분이 안 됐다고 예술이. 예. 지금 종합예술과 다르게. 그거에서 시만 딱 따온 게 집단 노래라고, 집단의 노래. 그런데 이거는 황조가는 완전 개인이에요. 이게 굳이 가는 집단이 확실해 보여요. 내용상도. 설화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집단에서 황조가,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행가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행기는 넘어간다는 거죠. 과도기라고 쳤을 때 이걸로 잡느냐 이걸로 잡느냐.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거든요. 연도로 이렇게 이걸 유리왕이 했다. 그리고 공무도화는 언제다. 그리고 한참 유행하는데 이게 정확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행기는 지나가는 거, 이 시기에서 분명히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하고 이 시기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하고 이 시기도 거의 비슷하지만 다를 거라는 거죠. 일정 부분. 근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행기라는 단어는 행은 가는 거고 이는 지나가다, 이동하다, 이 행기,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할 수는 있다. 이해됐나요? 집단회에서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집단요, 요게 굳이 가는 집단호라 대표고, 얘는 유행가의 대표고, 얘는 개인이 쓴 거의 대표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는 이 동기지간, 이파리에서 떨어지는, 누님, 40대 누님 이른 바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것저것 떨어지는 가을에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하고, 표현법이 끝내준다고, 수사법이 아름다운 걸로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죽지랑가는 죽지랑을 이 조약돌이나 이런 걸로 비유해서 대표인데, 그죠? 거기 서리모실 마른 나무가 갈아진 까마귀처럼 이런 게처럼 뭐 까마귀처럼 뭐 다른 시에 나중에 나오지만 요 자체의 그 고어 해석 문제에 관련해서 모죽지랑 인품과 화랑, 모죽지랑 사모하는 죽지랑 인품과 비교하는 사물들의 비유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어랑 같이 해서 나오는 걸로 이런 흐름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변이 됐죠? 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 수준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것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렇게 주변 옛날 이야기만 들어도 본인의 판단 능력으로 충분히 국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판단을 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